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그래프톤 웨이, 배틀그라운드 신화를 만든 10년의 도전. 이기문 지음, 김영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그래프톤. 2007년 3월,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사명으로 시작해 4년간의 개발 과정 끝에 2011년 1월에 출시한 테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논타기팅 전투 시스템을 채용해 20만 명이 넘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2015년 게임 제작 연합 체계를 갖춰 2017년 출시한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 대작으로 전 세계 PC용 타이틀 7천만 장 이상 판매, 전 세계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 10억 명을 돌파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배틀그라운드의 세계적인 흥행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 업계에서조차 변두리에 머물던 크래프톤은 글로벌 회사로 거듭났다. 2018년 변경된 사명 크래프톤은 중세 유럽 장인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크래프트 길드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게임 제작에 대한 철저한 장인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이 책은 2007년 창업에서부터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하기까지 10년간 크래프톤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며 게임 제작의 명가로 성장해 왔는지 보여주는 크래프톤의 자서전이다. 2018년 10월 장병규 의장이 크래프톤, 당신은 블루홀, 창업 후 10년간의 이야기를 쓸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퍼블릭 관계자에게 들었다. 나는 내가 쓴 기사 10여 편을 건네며 집필 의사를 전했다. 회사도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썼던 신문 기사들을 보낸다. 순전히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다. 좋은 이야기를 잘 담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설명과 함께. 그 후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인 김강석 전 대표를 만났다. 그는 크래프톤의 10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글로 풀어내는 일이 무척이나 도전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창업자들을 비롯해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들도 인터뷰할 수 있게 돕고 이사회 회의록과 경연진 주요 메일 등도 모두 공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다음 날 장병규 의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무릎까지 젖은 바지를 입고 그와 대화를 나눴다. 장 의장은 특히 자신이 펴낸 스타트업 입문서를 언급하며 책 쓰기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열심히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다. 면서. 그러고선 내게 물었다. 그 책이 왜 많이 안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노잼이어서요. 그는 으하하 큰 소리로 웃으면서 펜으로 노트에 노잼을 쓰고 그 단어 위로 여러 번 동그라미를 쳤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2020년 3월까지 매월 판교에 있는 크래프톤 사옥을 찾아 창업자들과 직원들을 만났다. 공동 창업자 6인 가운데 박용현을 제외한 장병규, 김강석, 황철웅, 김정한, 박현규, 그리고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창한 펍지 대표에게서도 지나간 일들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에 놀랐다. 하나는 모든 인터뷰에 서기가 동석해 질문과 답변을 녹음하고 회의가 끝나면 발언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나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는 것이다. 크래프톤의 회의 문화이자 원칙이었다. 이런 기록 문화에 대해 장병규 회장은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 데다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서로 딴소리를 하기 마련이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김간석 전 대표가 자신의 회의 이메일 계정을 통째로 내게 넘긴 것이었다.
공적인 사무용 메일이라도 생면부지 타인에게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어주기란 쉽지 않다. 모든 걸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 문화 덕분에 무대 장막을 걷고 크래프톤의 본 모습을 들춰낼 수 있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원고에 담았다. 시간 나는 대로 메일을 읽고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열람했다. 취사 선택은 어디까지나 내게 달려 있었다. 광부가 된 심정으로 방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인물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채굴했다. 시간 순으로 내용을 정리해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나갔다. 없었던 사건을 지어내지도 있었던 현실을 구부리지도 않았다. 인터뷰의 육성을 들은 대로 실으려 노력했다. 이메일도 가감없이 원문을 담았지만 모호하거나 어색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다듬고 업계 용어나 개념은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다. 각 장 끝에 장병규 의장이 직접 쓴 장병규의 메시지를 붙여 그가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크래프톤을 이끌려 했는지 보여주려 했다. 초고를 완성한 2020년 1월, 김강석 전 대표는 내 미션은 이기문 기자가 사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스토리를 주체적으로 집필하도록 돕는 일이었고 이제 그 일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다며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크래프톤의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출시돼 일약 한국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 작품이 됐다. PC용 게임은 전 세계에서 7천만 장 이상 판매되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PC 게임에 올랐고 모바일용 게임은 글로벌 누적 가입자 수 10억 명을 돌파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게임은 1조 6천억 원 매출을 올리며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세계적인 흥행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 업계에서조차 변두리에 머물던 크래프톤은 단박에 글로벌 회사로 거듭났다. 크래프톤은 장인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게임 제작의 명가라는 비전을 향해 오늘도 내달리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크래프톤의 화려한 외양 뒤로 지난했던 과거 10년의 그림자가 길게 드려져 있다는 걸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많게는 수백억 원, 적게는 수억 원을 들인 크고 작은 게임들이 바로 그 어둠 속에 남아있다. 크래프톤의 역사를 담은 이 책은 결국엔 사람 이야기다. 게임계에서 행성처럼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인간들이 서로 만나 부딪히며 벌어진 이야기다. 별처럼 빛을 내는 데 성공한 사람도 유성처럼 추락하며 어두워진 사람도 있다. 대개는 실패했고 소수만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스스로를 태우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많은 독자에게 재밌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미 속에서 저마다 의미를 발견했으면 한다. 그 의미로 더 높은 혹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점화했으면 좋겠다. 이 책이 자기 연소의 불쏘시개가 된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게 없다. 이기문. 성공의 후유증. 2006년 어느 날부터 장병규는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그의 나이 33이 되던 해였다. 그는 멸실공히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의 대표 주자였다. 가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으로 1997년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한 뒤 1999년 온라인 채팅 서비스 세이클럽을 세상에 내놨다. 2000년 네오위즈는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당시 그가 보유했던 주식 가치를 공모가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400억 원에 달한다. 2005년 장병규는 또다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업체 첫눈을 창업해 급성장시켰고 이듬해 온라인 포털 업계 네이버에 약 350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매각하는 쾌거를 이룬다. 이런 이력 덕분에 장병규는 미다스의 손 홈런 타자라고 불렸다. 홈런 한 방에 수백억 원씩, 그것도 2번을 연속으로 크게 터뜨린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홈런을 2번 치기 전까지 범했던 번트 실패나 삼진 아웃, 땅볼, 플라이 아웃 등은 사소한 일로 간주하거나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 첫눈을 매각한 이후 장병규는 종종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네이버에 매각됐다 고 말했다.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을 세냈다. 대로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이 주택을 장병규는 도심 속 정원이라 불렀다. 2층 테라스에 나무데크 공사를 하면서 하루를 때우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네오위즈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주야장천 게임을 했다. 마우스 조작이 성에 차지 않아 더 손쉽게 게임을 할 수 있을 와콤 태블릿을 주문했다. 화면에 펜으로 조작할 수 있어 사천성을 할 때 패를 맞추기가 수월했다. 그렇게 4개월 정도를 보내고 사천성 패를 보는 것마저 괴로워졌을 때 지인을 한둘 만나기 시작했다. 계기는 딱히 없었다. 어느 날 이러다간 페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태블릿을 컴퓨터에서 떼어 배송 상자에 그대로 쳐넣었다. 그리고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를 세워 대표가 됐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이나 경영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었다. 그가 마주했던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다. 될성잎은 떡잎 기업을 미리 알아보고 초창기 투자를 선도하는 벤처캐피털의 탄생은 그 자체로 국내 벤처 생태계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로 변신하고 나서도 무력감은 여전했다.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 대표직으로는 무언가 불충분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 좋겠다고 하면 그는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장에 나서는 젊은 병사들에게 총과 대포를 보급하는 노예한 장군 노릇을 하며 팔짱 끼고 앉아있기에는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다. 첫 만남. 장병규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당신이 이 일을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일이란 창업이었다. 지인은 게임회사 NC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작자 박용현의 사정을 풀어놓았다. 박용현은 NC소프트 대표 PC게임인 리니지2 제작을 이끈 스타 제작자였다. 게임 업계에서 그의 감각과 역량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리니지는 대한민국 PC게임의 역사를 만든 MMORPG 시리즈다. MMORPG란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줄임말로 많게는 수만 명의 게이머가 온라인 가상공간에 동시에 접속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1998년 리니지가 세상에 나오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업이 태동했다. 이후 2003년에 출시한 리니지2 제작을 박용현이 총괄했는데 전작의 명성을 성공적으로 이으면서 NC소프트를 반석 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니지의 이딴 흥행으로 NC소프트는 국내 최고의 게임 회사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했다. 박용현은 2005년부터 자기작 리니지3의 개발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또 하나의 대작을 2008년에 출시할 참이었다. 최대 개발 인력 200명, 개발비 27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박용현은 휘하에 개발진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용현의 열정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박용현은 직접 게임 회사를 차리길 원합니다. 회사에 속해 줄곧 제작자로 살았어요. 회사를 만든 적은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용현은 NC소프트라는 울타리를 넘고 싶어 했다. 그에게 안온했던 울타리는 어느새 족쇄로 변해 있었다. 박용현의 나이 36이었다. 장병규는 박용현을 도심 속 정원에서 만났다.
박용현은 세계 최고의 MMORPG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3년간 300억 원이라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 더구나 혼자가 아니었다. 황철웅, 김정한, 박형규라는 걸출한 제작 전문가들이 박용현과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 팀으로 NC소프트에서 리니지2 제작을 주도했고 성공을 맛봤다. 게임 제작은 크게 보면 아트, 프로그램, 기획 분야로 나뉜다. 황철웅은 아트 팀장으로서 게임 캐릭터를 비롯한 그래픽 디자인을 맡고 있었다. 김정환은 프로그래밍 팀장으로 일하며 수만 개의 기계 언어로 이루어진 게임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담당했다. 박형규는 기획팀장으로 게임 스토리나 규칙, 전투 등을 조율하는 기획 업무를 챙겼다. 황철웅이 35이었고 김정환과 박한규는 31살 동갑내기였다. 박용현은 개발 총괄로서 이들을 통솔하는 선장이었다. 그럼 다 같이 보시겠어요? 장병규의 제안으로 가을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장병규와 박용현 팀이 둘러앉았다. 회사 설립을 의논하는 첫 모임은 마치 맞선 자리 같았다. 장병규는 점퍼를 대충 걸치고서 청바지 차림에 하드케이스 백팩을 메고 나왔다. 프로그래밍 팀장 김정환의 눈에 비친 장병규는 젊고 활동적이며 명랑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장병규는 서먹하고 어색한 공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게임 제작가의 일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언제부터 게임 제작 일을 하셨나요? 장병규는 박용현 팀에게 물었다. 아트팀장 황철웅에게 장병규의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다. 대화 도중 그의 심한 경상도 사투리가 종종 몰입을 방해했다. 지금껏 그가 만나온 게임 제작자 중에서 장병규만큼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장병규의 대화 방식이 생경했다. 신변잡기에서부터 게임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캐물었다. 장병규는 게임에 미쳐있는 겜돌이라기보다는 투자자에 가까워 보였다. 황철웅에게 장병규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황철웅이 쌓아온 사회 경험이라고는 기껏해야 게임 개발이 전부였다. 하루를 돌아봤을 때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게임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 정도로 한정됐다. 조금 더 넓혀보자면 게임 사업이나 마케팅, 영상 업체 사람들 정도일까? 장병규 같은 사람은 익숙하지 않았다. 낯선 상대에게는 일단 경계를 하기 마련이라고 황철웅은 생각했다. 어떤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장병규가 물었다. 박용현 팀은 게임 개발자로 살며 입은 상처에서 그 대답을 길어 올렸다. 게임 제작자들은 곰같이 산다. 재주를 부려도 경영진이 왕서방 노릇을 한다. 게임 흥행으로 인한 이득을 개발자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게임 플랫폼이나 포털과 같은 게임 외 분야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게임사의 누군가는 게임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혹은 회사 경영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여러 투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작자들에겐 한낱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박용현 팀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개발자가 도리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데 지쳐 있었다. 국내 최고 게임 회사의 대부분이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문제였다. 꼭대기에서 아래로 물을 쏟듯 창업자나 경영진이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아래로 지시를 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개발자들은 수뇌부의 진두지휘를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했다. 경영진이 만들라 해서 애써 만들면 안 되겠다, 그만하자며 개발이 엎어지기 일쑤였다. 박용현 팀은 이런 전철을 더는 밟고 싶지 않았다.
한국 게임 제작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 제작에 매진하는 창의적인 생산자보다는 만들어내길 바라는 게임을 찍어내는 기능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제작자를 위한 게임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300억짜리 프로젝트. 박용현 팀과 장병규는 수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서로 제법 편해졌을 때 역삼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걸쳤다. 황철웅은 이제 장병규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장병규는 늘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상대를 알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즐거웠던 일과 괴로웠던 일, 관심사와 미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장병규와 만나면 늘 발전적인 형태로 생각과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좋았다. 장병규와 이야기하면 할수록 황철웅은 자신이 게임업계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 개구리처럼 느껴졌다. 짐작건대 장병규는 벤처 투자자로서 재미나게 일하고 있지 않는 듯 했다. 장병규는 재미를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고 그런 일로서 게임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황철웅이 주변에서 듣기로는 장병규는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치밀한 사업 전략을 짜거나 수지타산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병규는 첫눈을 매각할 당시 전 직원에게 105억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신의를 지킨 경영자라는 세간의 명명을 얻기도 했다. 보유지분 90% 가운데 3분의 1을 장기 인센티브란 명목으로 직원 63명에게 지급했는데 창업 당시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런 미담의 주인공인 장병규가 함께 회사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투자자인 장병규는 이제 게임회사 창업의 꿈을 말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왜 이걸 하시려고 합니까? 프로그래밍 팀장 김정환이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고서 장병규에게 물었다. 장병규는 게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개발자 입장에선 IT업 전문가가 왜 게임으로 눈을 돌렸는지 의아했다. 사회에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요. 장병규에게 임팩트의 주체가 꼭 게임 회사일 필요는 없었다. 게임 회사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장병규는 세계를 무대로 성공 이야기를 쓰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살았다. 그는 검색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첫눈 설립 당시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한국 벤처업계의 한 획을 긋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었다. 장병규는 선두에 서서 회사를 이끄는 우두머리이길 원치 않았다. 창업 이력에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 내가 이걸 하려 하니 해줄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기회를 보고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을 규합해 회사를 조직하는 게 그의 장기이자 전공이었다. 네오위즈에 이어 첫눈을 어떻게 창업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언제나 어쩌다 보니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누군가 바른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은 언제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네오위즈 안에 훌륭한 검색 개발자들이 많았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병규는 MMORPG는커녕 여느 게임을 알지도 못했고 할 줄도 몰랐다. 그는 다만 이토록 실력이 검증된 박용현 팀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자신이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해냈고 이를 평생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돈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돈 버는 것 자체는 재미가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뭔가를 이뤘을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다. 장병규는 게임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전통적인 콘솔 게임, 게임 전용 기기를 TV에 연결해 즐기는 게임은 일본과 미국에서 탄생했지만 PC로 온라인에서 즐기는 MMORPG의 종주국은 누가 뭐래도 한국이었다. MMORPG 사업의 핵심 인재와 노하우가 한국에 있었다. 무엇보다 게임은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다. 한국산 포털 서비스는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 게임은 상황이 달랐다. 잘 만든 게임 하나가 인터넷망을 타고 해외에서 얼마든지 고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시대였다. 해외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제품으로 게임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없어 보였다. 세상을 바꾼 창업가들이 오르는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장병규란 이름을 기어코 그 명부에 새기고 싶었다. 장병규는 박용현 팀이 게임 제작의 장인이란 사실을 알았다. 박용현은 노련하고 유능한 장수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었다. 박용현의 호언대로 이 패기 넘치는 젊은가들은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전대미문의 최고의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들은 제작자로 살며 실패의 쓴잔을 들이켜 본 일이라고는 없었다. 박용현 팀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보상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잘해왔던 일을 더욱 잘해내 최고의 MMORPG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전 연승을 거듭하는 이 장수들은 게임 제국 NC소프트의 영주로 남기보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NC소프트가 충성의 급부로 지급하던 보수와 인센티브에 더는 만족하지 않았고 최고의 게임을 만든 대가로 얻은 전리품을 온전히 취하길 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게임만 만들어 온 이른바 대장장이란 출신이란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나라를 세운 적도 운영해 본 적도 없었기에 능력과 의욕만으로 도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다. 박용현 팀은 창업의 꿈으로 부푼 만큼 막막했다. 장병규는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성공이 쉽게 손에 잡힐 것 같았다. 박용현과 창업해 계획대로 투자를 끌어오고 회사를 운영하면 될 것이었다. 술자리를 파하기 전 장병규가 말했다. 이미 생각해둔 경영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경영할 사람인데 다음에 함께 보시죠. 이 술자리가 있기 며칠 전 저녁 장병규는 한강변에 있었다. 생각을 거듭할 때 한강공원에 나가는 일은 그만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이러한 의사결정 루틴을 숙고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곤 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잠실 한강공원을 찾는다. 볼크스바겐 골프 GTI를 주차하고 강변을 걷거나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자전거 길을 달린다. 짧으면 20분, 길면 두어 시간을 넘긴다. 골똘히 질문을 되뇌이다 결정을 내린다. 문서를 싸매고 오진 않는다. 문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원칙. 그러고선 그 결정을 주변에 한동안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지를 살핀다. 중요한 결정은 2에서 3주, 덜 중요한 결정은 일주일 정도 속에서 묵힌다. 그래도 마음이 여전한지를 확인한 뒤에야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다. 그 다음엔 후회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그날은 자전거를 타다 내려 근처 벤치에 앉았다. 장병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을 찾았다. 김강석이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3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김강석은 술자리에서 장병규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었다. 김강석은 장병규가 창업한 회사 네오위즈에서 2002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장병규가 네오위즈에서 일하던 때 소속 팀원이기도 했다. 김강석은 채팅 서비스인 세이클럽 관련 기획 업무를 하다가 게임 사업 부문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 퍼블리싱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인기를 끌던 야구 게임 슬러거, 레이싱 게임 레이시티와 같은 PC 게임 7에서 9종의 서비스를 운영 도맡았다. 네오위즈 퍼블리싱 마케팅 팀도 그의 휘하에 있었다. 게임 퍼블리싱이란 글자 그대로 책을 출판하듯 게임을 시장에 내놓는 작업이다. 퍼블리셔가 출판사라면 게임 제작자는 작가다. 출판사가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듯 퍼블리셔는 게임 제작자에게 돈을 내고 판권을 확보한다. 대개는 게임을 출시한 뒤 판매량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퍼블리셔는 게임이 흥행할 수 있도록 각종 마케팅과 홍보 활동도 벌인다. 개발자 입장에선 퍼블리셔에게 유통과 마케팅, 홍보 업무를 맡기고 게임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퍼블리셔와 게임의 성공으로 거두는 과실을 나누어야 하긴 하지만 출시한 게임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게임을 개발하는 도중에 파트너인 퍼블리셔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 대금으로 개발비를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병규는 김강석에게 함께 게임 회사를 설립해 경영 파트너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김강석은 답변을 보류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